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스카이 홀딩스라는 개인 회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르풋 회계를 실전 분석을 해보자 마음 먹었던 그 전후 배경 등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조금 더 그 스루프 회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이 화면은 이제 제가 개별 회사 분석할 때 대문으로 쓰고 있는 표지인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을 스루프 손익으로 세계 최초 실전 분석 공개한다. 이런 얘기고요. 분석을 통해서 해석과 동시에 미래 예측까지 하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 회계 분석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출발했던 건데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그 회계 투명성까지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루프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그 회계가 투명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 회사 분석할 때 여러 단계로 말씀드리고, 이런 그 전후 배경 설명하는 시간 외에 별도로 그 저하고 그 스루프트회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그 자동차 회사 분하고 의견을 나눠봤을 때, 기초과정 같은 거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초 그 교육교재를 지금 또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수준이 스루프 회계를 모르면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많긴 하거든요. 어, 그렇지만은 그런 걸 매 건마다 그 배경이나 용어 설명까지 해가면서 설명하기에는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잠깐 끊겼었습니다.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말하자면 스루프 퇴계 그 기초 과정을 제가 그 교재로 만든다 하더라도 제가 또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자신도 지금 예, 있는지, 하지만 도전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스루프 퇴계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 나이를 들어가면서 조금 그 사명감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이것을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느려지니까 1.5 배기 배속 보기,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기왕에 또 하면은 또 후원해 주신 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동기부여도 더 되고 기운도 나고, 역시 자본주의 사회는 뭐니 뭐니 해도 수익이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세계 질서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리셋이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회자가 되는데, 저는 그 원가 세계, 이 원가 세계를 리셋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에는 그 스루풋 세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여기에 표시한 건데, 그 신세계 질서를 추진하는 세력들이에서 안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빠진 게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원가 회계를 안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럴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정작 코스트 월드의 패러다임을 거론하지 않는다. 세상을 리셋하자 그러면서 기존의 100여 년을 지배해온 원가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뭐 글로벌 금융 자본이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종합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세뇌되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원가 회계가 그냥 불변의 진리인 줄 알고 살고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원가 회계는 나름대로 발명이 됐을 100여 년 전에 발명이 됐을 때는 꽤 효과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고 그렇게 다들 믿었을 겁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했다 그런 얘기죠. 세상이 그런 그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월드 원가 세계를 거론하지 않는 글로벌 금융자본은 제조 원가 회계를 모르죠. 모를까요? 글쎄요. 무지 때문에 이거를 못 건드린다. 원가 회계를 금융기관들 그 손익계산서 보면은 뭐 제조 원가가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이자 수입이 얼마고 이자 비용 나간 게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렇게 단순한 손익을 하는 금융 자본들이 복잡한 제조 원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신에 이제 요즘에 이제 2015년부터 거론이 됐죠. ESG 명분으로 제조업을 나름대로 지들이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견제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그 대비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그 이렇게 준비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완전히 이것은 어떤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고 추리소설입니다. 추리소설. 글로벌 금융회계 세력은 100여 년 전에 제조업체에게 원가회계를 강제했을 수도 있다. 자기네들은 안 하지만 금융회계는 전혀 원가회계가 필요 없는 업종이다. 대출을 해주는 기준을 만들었을 수 있다. 즉 생산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대출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직 팔리지 않는 재고도 재고이익으로 산출하는 매출원가 방식을 금융권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회계 역사책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읽다 보면은 그 제조 원가를 그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미국에서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화학산업으로 유명한 그 두폰가가 물론 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인가요? 거기 어디 그 남쪽에 면화 많이 나오는데 그쪽 어딘가로 정착을 했고 그때는 이제 프랑스령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자본만 가지고 그런 공장들을 돌리고 하면서 이 그 전문 경영인들을 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출발을 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서로 뭐 배우고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GM에서 또 시작을 했다. GM에서 시작을 했는데 포드의 그 타일러가
과학적 사고방식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또 가져다가 또 연구를 해가지고, 자관, 이 공급자 우위 시대 때, 포드로 따지면 T자 자동차가 나올 때, 대량 생산만 해도 거저 팔릴 때, 이럴 때 그거 원가 회계를 거의 완성해서,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물론 이제 출발은 영국에서부터 또 넘어왔죠. 또 추적해서 다 가다 보면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면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걔네들은 베네치아 북이는 어디서 시작했냐 그러면은, 또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일본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오는데, 고려 상인이 한 게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복식북이죠, 복식북이. 이게 공식적으로는 호주 전문 회계지에도 인정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역사까지 있는 건데, 개성상인 회계, 복식북이 회계는 벌써 고려 때니까, 서방하고 무역을 하면서 건너갔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0년이 앞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국수주의, 국뽕 같은 얘기니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뭔가 했다. 그런 거는 좀 자부심을 갖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재고자산까지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있고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강자이고 그 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약자인 셈이니까 은행 말을 들었을 거 아닌가, 그런 제가 추리소설을 써본 거죠. 그 다음에 준비한 자료는 요즘에 이 미국의 공급사설 언론들이 뭐 공급망 그러는데, 공급망 하면 네트죠, 네트. 뭐 네트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실제 전문 경영하는 입장에서 늘 쓰는 표현들은 SCM이라고 그러거든요.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설 경영이 중요하다면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을 정리를 한 건데요. 분석을 하고 직장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품질 경영, 환경 경영, ISO 심사원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하는데 그게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재고관리 흐름, IMF라고 제가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요. 로 공시해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제가 이 분식회계라는 게 언제라도 끊기지 않고, 또 최근에는 횡령 사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회계가 좀 투명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상으로도 이런 재고 흐름을 좀 알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품목별로 이쭉 쪽에서 뭐 상품, 제품, 제공품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입고가 얼마 들어왔고 출고가 얼마 들어왔고, 지금은 이 쪼개져 가지고들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공시 제도에도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고요. 평가 손실은 지금 현재는 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타겟형 대체 이런 것도 플로우 표에다가 좀 다 써라. 그래가지고 기말 재고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지. 이게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 보고서가 무슨 미로 게임 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또 회계법인이라는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지들 먹거리 뺏길까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흐름표만 만들어 가지고 체크해도 현재 내부관리 회계제도 50%는 맞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우 경제적으로 인건비가 덜 들어가겠죠. 내부 회계관리제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면은 누가 그러면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물류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물류에서 이걸 만들어라. 자, 생산이 이걸 어떻게 만들겠냐? 자기네들은 그 생산량 만들기 급급하다. 생산은. 영업? 영업은 우리 출고하기 바빠, 이 사람아. 응? 내가 어떻게 전체를 알아? 야, 네가 하지 않냐? 너는 물류에서는 생산량 알지. 그 다음에 우리 판매량 알잖아. 그러면 네가 계산해야지. 서로들 미룰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까나국에서 옛날에 창고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물류팀장을 해본 입장에서 이 뼈저리게 느낀 건데, 이 제가 그 물류 조직을 맡으면서 물류 조직의 파워를 매우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물류를 위해서 제가 일본 생산성 본부에 그 물류책을 생산성 본부에서 그 번역된 그 비싼 책을 사가지고 혼자 독학을 했었고 그런 생각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로지스틱스의 그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물류라고 했죠. 물류라는 용어를 제가 썼을 때는 뭐 공장장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물류가 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해하시기 좋게 물적 유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제 건방진놈 같으니라고 속으로 그런 얼굴에 그런 게 느껴지면서 어쨌거나 저는 그 배울 때 일본 견학을 가서 배우고 온 사람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일했을 당시에는 일본한테 배울 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류 조직, 그 회계 조직하고 데이터 공유를 하고 또 물론 그 회계에는 또 다 그 정보들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회계 전표로. 이쪽에서는 뭐 생산일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그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이 해가지고 이제 회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물류는 모든 그 재고자산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그 위치에 있다. 타개정 대책까지 그렇다 이게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이게요. 그리고 그 책임지고 내가 재고를 책임질 놈이 누구냐 이게. 한마디로 재고를 책임질 놈이 권한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란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됩니다. 책임만 많고 권한만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창고쟁이들의 그 어떤 그 위상을 동급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윈 이것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도 3윈이라고 그러는데 기업 조직 내에서도 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는 SCN 공급사슬 경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재고 관리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요게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걸 좀 논리표로 좀 작성해 본 건데요. 이거를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읽어보면은 SCN 공급사슬 경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관리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그 장애 요인에서 찾는 거죠. 재고자산 회계는 분식 회계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게 많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재고자산 회계가 원가 회계는 분식 회계를 유혹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도 비슷하게 또 썼는데요.
우리는 수익 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재고 회전율을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 경영에는 여러 장애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거를 아까처럼 필요 조건으로 읽어보면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읽은 거죠.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1년도에 국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B2C 거래 업체들은 쉽게 원재료 가격의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좀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도 인상이 될 것 같고 또 가스료도 인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생활 경제비가 또 상당히 올라가고 이미 그 생활 물가는 피부로 많이 올라간 걸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기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재고에 많은 돈을 쌓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요 용어는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이란 것은 이익 지향 경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체는 존재하는 거고요. 이익을 내야 월급을 줄 수 있는 거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분배 이전의 전제 조건이죠. 사회주의 정권들이 분배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배 이전에 이 사람들아 경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It's the economy, stupid. 클린턴이 써먹은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배 이전에 그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실일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거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는 거죠. 앞뒤가 그 전도가 된 거죠. 전도. 아베도 뭐 그거 좀 그런 식으로 좀 먼저 돈을 풀어가주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요즘 뭐 돈을 푸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낭패적인 게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뭐 요런 표현도 써봤던 내용을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TIOE 지표로 세우는 판매 계획을 먼저 시청을 권합니다. 요거는 뭐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요거 방송할 때보다도 조금 더 개선을 좀 현재 시킨 입장입니다. 똑같은 거로서 예를 자꾸 들어봅니다. 똑같은 어떤 논리 구조로 요게 이제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중소기업 업체들이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들의 표현인 거죠.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뭐 기업 어닝 쇼크. 이 표현은 유튜브의 유명 젊으신 유튜버가 표현한 거를 제가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 제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지상 명령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이 재고를 늘린다, 줄인다 그게 아니고요.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재고는 증가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회전율이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옳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을 하는 데는 여러 장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장애 N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장애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선 그 순서적으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접근 가능한 것 장애 그거부터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큰 장애부터 먼저 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표현이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그 중도성 있고 형평스러운 표현 아니냐는 거를 제가 좀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좀 드려봤습니다. 중소기업도 기업이고 대기업도 기업이고 솔직히 힘이 있는 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전가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전가시킨다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반영한다라고 얘기해도 나쁠 건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대신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주라. 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소기업한테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가 물건 사겠느냐? 그럼 정부가 좋아하겠느냐? 그럼 독과점 업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건드리죠. 제가 어느 게 좋은 건지,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은 반영돼야 된다, 제품 가격에. 그러면 그것도 중소기업도 그것도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럼 물건이 팔리겠냐? 안 팔리고 수요 공급 게임에 의해서 때문에 결국 그 가격이란 것은 시장 가격인 거지 제작 원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인상해줘. 그럼 인상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비싸서 안 살 거다. 그러니. 근데 완전 기초원자재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일반 그 B2C 거래라든지 소비자들 물가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면은 그럼 뭐 전기 안 쓰고 살겠냐? 그러면은 뭐 가스 안 쓰고 살겠냐? 안 먹고 사냐? 의식주에 대해서 의식주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의식주를 해당하는 그런 업종들은 뭐 안 망해야 되죠. 예. 안 망해야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 삶이 궁핍해지면은 허리띠 졸라매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거고요. 흥망성쇠는 어차피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못 살아남으면은 또 회사도 망할 거고 그래서 우선 내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은 외부 요인이니까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고 회전율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 재고 회전율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이것도 논리 구조로 이번에는 필요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 논리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충분 조건은 만약 if then의 논리인데요. 만약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과 TO의 생산성이 동일하게 했다면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한다. 이것이 여러 그 분석 경험을 통해서 잡혀진 가정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because 그게 이제 가정이 뭐냐 그러면 판매 가격 상승과 원자력 가격 하락, 역방향 검증 추론이 가능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확률이 높고 TO의 생산성이 상승했다 그러면 판매 가격 상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어떤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 가정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만 가지고 하나 그 예를 또 들자면은 원재료가 하락이 아닌 상승했다고 해도 어,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모두 가격 상승했다면 요 위에 얘기가 다시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투명 가정은 무효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 사실은 상승했다. 아, 그 제대로 그 판매 가격에 반영을 못했을 뿐이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다면 그런데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또는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해 봐야 한다. 뭐 다르게 또 얘기하면 특별 원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찾은 그 어떤 특별한 경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다 금액으로 산출한 건데 량으로 한번 봐봐라. 판매량과 재고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한 재고 회전율은 분명히 더 상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저기 말하자면 이 가정을 또 하나의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격의 그 인상과 인하를 떠나서 이거 양으로 접근하면은 동일하게 상승했을 때는 재고 자산이 투명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한번 그 국내 최근에 일어나는 산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한국의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중공과 북한의 스파이 활동, 중국과 북한은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에 2022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최근까지 유독 산불 발생이 많이 발생했다면 중국인의 방화로 밝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 통제에 구멍이 있다. 현 정부에서 말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며칠 안 남았네요. 요거는 좀 특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또는 가정이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예측을 안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 중국과 북한의 스파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국정원이 뭐 그런 거 다 기능이 없어졌죠. 뭐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냥 중국인도 들어오고 중국 국적 조선족도 들어왔고 또는 이미 국내에 어떤 포섭된 인간들이 밀정 일제의 유혹에 넘어가서 밀정 노릇했듯이 지금도 그 중국이나 그 북한의 그 뭐 사주를 받고 뭔가 이익이 되니까 허겄죠. 사주를 받고 밀정 노릇하는 부류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이거 어설픈 양다리 작전 이거는 박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솝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얘기한 건데 그 지혜를 모르고 양다리 걸치기 하는 정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문제인데 중국과 북한은 확실하게 그 국방백서의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런 논리까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중국인을 빼고 얘기해도 이게 그 가정 충분 조건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중국인을 너무 제가 비하했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2021년도 유독 산불 발생이 많이 발생하면 방화로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 빼고 얘기하더라도 국내인이 방화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번에 중국인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방화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스페셜하게 넣었을 뿐이란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 충분 조건 논리로 2021년 유독 자금 횡령 사건이 많이 터졌다. 2022년 초에도 지금 우리은행 그 600몇 억인가 또 터졌죠. 많이 터졌다면 민간 모두 회계 투명성이 미흡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요 이유를 하나 했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옆에 또 이가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또는 가정이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해 봐야 한다. 이미 취득된 사실이지만 정권이 도덕적으로 썩으면 그렇게 됩니다. 정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고래의 내려오는 명언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현상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윗물이 맑지 않고 흙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류로 와서 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간과 강의 오랜 그 자정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강의 자정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그 안전망이라든가 사회가 그만큼 튼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지금 석탄을 캐지 않지만 그 카지노가 들어선 거기 그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석탄을 깨니까 그 깨끗하다고 느꼈던 그 시냇물이 다 시커멓거든요. 그럼 뭐 거기 들어가서 멱도 못 감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못 살고 그렇게 되는 그런 그 당시에 아마 그 환경론자들이 있었다면 뭐 난리법석을 쳤을 텐데 어, 그런데 그 흙탕물이 내려가면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석탄이 그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물의 자정 능력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식수기, 여과기 옛날 지금 뭐 하기 전에 그 필터라는 게 옛날에 딱 그 활성탄 같은 거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해서 여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윗물이 막지 않아도 어, 우리나라가 더 튼튼할 수 있으려면은 국민 시민들 자체의 건전성이 살아 있으면은 자정시킬 수 있다. 또 그런 그 부도덕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은 또 공무원들 포함해서 자연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희망사항을 해보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스르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핵심 대립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자 기업의 그 어떤 그 공동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영속 번영하는 회사가 된다. 이거를 요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속 번영하는 회사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해관계자 즉 고객, 직원 및 주주 공급자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MB 정권 때부터 써오던 용어는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바이어블 비전은 성장, 안정성, 하모니를 통해 성장도 하면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모니. 일본말로는 이제 와라고 그러죠. 하모니를 통해 고객, 회사, 직원과 주주, 공급자의 윈윈윈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SCM 쪽에서 조직 내부에도 3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듯이
결국 외부적으로도 3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다 이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같이 돈 벌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필요 조건으로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풀어매깁니다. 영속 번영하는 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익과 판매가 매년 지수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또한 영속 번영하는 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익과 판매가 매년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이걸 진보라고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이 일어나고 정치 같은 경우에는 맨날 호건날 싸우죠. 진보하고 보수하고. 꼭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인지 요즘 헷갈립니다만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입책이 있어야 돼요. 주입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입책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또한 실제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서 충분히 큰 시장에서 결정적 경쟁력과 그것을 자본화하는 역량을 구축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를 번역하신 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번역을 많이 하신 분이 소개해 준 건데, 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 컨설팅 분야로 일을 해보자 뭐 그런 영역도 되긴 되겠습니다. 이 주입책이라는 게 이렇게 좀 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 실적을 분석하면서 기업 내부에는 이런 핵심적인 대립이 있고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 중에서 찾아내는 게 여기 안에는 스루프 회계도 들어간다. 평가를 스루프로 해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생각이고 또 기업 분석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인류 역사가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이름이 일어난 대로 이건 뭐 기업체도 이렇지만은 사회 구조가 그렇죠. 지배층, 그 다음에 중상층, 그 다음에 빈민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기업으로 보면은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빈민층에, 물론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돈 잘 버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의 구조와 임금 수준이 역피라미드다. 이런 그림을 아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소장 경제학자 어디서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마름모꼴의 경제를 얘기하신 분이었는데 마름모꼴 경제가 어떻게 만들자는 얘기는 없고 그게 희망사항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대기업 수준이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 수준이 중간이고 소위급 임금 수준이 제일 낮고 그러니까 이제 빈부 차이가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들은 빈부 차이를 없애자. 공산당이나 이런 쪽이 이제 이 빈부 차이를 없애자. 이런 것을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행동하기가 결과적으로 행동하고 나니까 공산당 애새끼들만 잘 살고 밑에 사람들은 다 같이 못 사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현실인 것이 일부 운동권 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운동권 학생 출신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고백한 거는 중국 가서 직접 봤는데 공산당 아새끼들만 잘 살고 그 밑에는 사실은 다 천민이 된 것 같소.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뭐 그렇단 얘기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름만 자유민주주의지. 틈새시장 노마드 프리랜서가 길이다 해가지고 저도 지금 그렇게 뛰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그게 한 10여 년 지났어요. 조직을 나온 이후로. 있는 돈 다 까먹고 빚만 조금 있는 셈인데요. 사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월급쟁이 출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 제 특기가 그 무슨 심사하는 계통이 돼가지고 ISO 심사도 했었고 조직 내에서는 감사도 했었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틈새 시장에 물론 성공하신 분들이 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쪽으로 희망했는데 현재는 이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국민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 기업체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뭐 달러로 그냥 표현했습니다만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시대다 그러니까 그 달러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냥 그 환율을 그냥 1,000원이라고 생각하죠. 1,000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물론 지금 1,200원, 1,300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9만에서 11만 불 정도다 대기업 임금 수준이. 그리고 중견기업 수준이 6만에서 한 8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 뭐 중간 미만 뭐 이런 거 따지기 그냥 귀찮아서 그냥 6만 8만 9만 11만 그 다음에 2만 그 갭만 두고서 표현을 했습니다. 소기업은 아직도 3천만 원 받을 때 분명히 있을 거다. 3만에서 5만. 만약에 4인 가족이라 그러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면 이 3만 5천 불 곱하기 4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3, 4, 12, 4, 5, 20, 14만 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4배 하면 너무한 건가요? 요즘 인구도 뭐 이제 애들도 안 낳고 그러니까 자관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면은 1인 가구 소득은 얼마야 되냐 그러면 최하 3배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만 국민소득에 해당하고 평균이니까 국민소득이란 게 나머지는 그 지금도 그 저 밑바닥에서 연간 3만 불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밑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수없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남들이 그러죠. 그 비유로 캐슬에서 산다. 캐슬. 여기는 이제 청계천 판자촌에서 산다. 어,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저건 안 좋은 비유죠. 안 좋은 비유인데 그래도 그 어쨌거나 그 국민소득이 다 올라가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소득 자체는 과거보다는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현실인 거죠. 상대적인 소득 격차에 대한 어떤 빈곤감을 얘기하는 거지, 그 국민소득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이 생활 수준은 옛날보다는 높아졌는데,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문제인 거죠, 물가가.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그 뒤따라가고 뭐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가를 못 잡으면 안 되고 일본은 30년 동안 뭐 월급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근데 이제 뭐 물가가 비싸긴 비싼 거죠. 월급이 상대적으로 안 올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국민 전체가 가 보면은
잘 사는 나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돈 잘 쓰고 화려합니다. 상류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걸 좀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죠. 이렇게 안 되기를, 저같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성공하시는, 그래서 스르프 분석을 하고 스르프 미래 계획을 세워서 오늘도 내일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최근 3월 15일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어요. 이익 지향 경영 외엔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결론의 말인데, 이 이익이란 무엇이든가라는 책에 원서 제목은 더 프로핏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내서 망언해서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기업이 무슨 사회적 책임은 하고 그건 물론 해야 되지만, 환경 책임도 져야 되고 물론 그거 해야 되지만 우선이 돈을 남아야죠. 근데 이제 부도덕하게 돈 벌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킬 거 지키면서 돈 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루포스루 미래 계획을 하는 거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내용에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저자들이 쓴 거를 보면은 BEP의 산식을 이렇게 썼어요. CPX는 코스트 고정비용, D가 뭐냐 그러면 P 빼기 K인데, D는 마진이고 P는 프라이스 가격이고 K는 개당 변동비를 이 사람들이 PK로 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P 빼기 K인데, 이것을 고정비 나누기 P에서 프라이스에서, 그러니까 D로 나누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여기 있듯이 간단한 산식입니다. 이러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금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손익분기점은 이렇습니다. 운영비용 나누기 그냥 스르픈율을 합니다. 스르픈율은 물론 여기서도 P 빼기 K하고 나누기 P로 해가지고 스르픈율로 보는 거죠. 이러면 금액으로 환산이 돼버립니다. 금액으로. 저는 좀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 계획을 세워서, 이게 P가 목표 이익이니까 운영비용, 내가 쓰는 비용에서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그게 판매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는 회계나 제조원가 회계 몰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판매 계획 세워서 이걸 달성하면은 보너스도 받고, 그 다음에 좀 소득도 오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물론 이제 라프한 거, 거칠은 방식입니다. 조금 좀 디테일한 것보다도 조금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다음 장에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만드는데 제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뭐,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수정을 거듭하고, 각 기업체를 분석하면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뭐 IQ도 높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체득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머리가, 최근에 무슨 한호건설인가 아니 광고를 잘 때렸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책도 저도 뭐 상당히 많이 사서 봤는데 이 말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어디 있을 거예요. 피터 드러커 말씀이랍니다. 경영학의 규제라고 하시는 분이죠. 물론 지금 타계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스루풋 세계의 원재료 연동형,
판매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업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붙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굿 이너프한 거지. 세상에 그 칼같이 정확한 건 없다. 칼같이 정확하려면은 제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미아리 가서 좌판 깔고 그 점쟁이 하면 되거든요. 예측이란 건 원래 틀리기 하기 위해서 틀리기 때문에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A 프레임과 B 프레임이라는 거로 나눴는데 A 프레임은 이 뒤에 거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현재 판매가에서 원재료 인상률만 곱해가지고 얼마 판매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매출 재료비도 똑같아요. 현재 매출 재료비에서 원재료 인상률만 반영해가지고 매출 재료비 더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얼마 판매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쓴 게 뭐냐? 그 증분된 수르프율, 그러니까 마진율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이지 하는 그 사업계획 목표고, 현재 매출 재료비의 증분율, 가공비 매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얼마나 향상시킬 거냐 하는 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면은 요 기본 착상은 원재료 인상률만 올려주세요라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까 SCM 얘기하면서 원재료 상승률만큼 판매 가격을 못 올린 게 이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 같이 그냥 다 인정해서 올려주자. 그리고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아담 스미스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그 경제 이론을 믿으면서도 현대 그 정부는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정치 잘한다 하는 의미에서 전기료 인상 억제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억제했다가 정권 뺏기고 다음 정권한테 이제 바가지 씌우고 아마 전기료하고 지금 가스료는 분명히 지금 윤 정권이 시작하면 오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분석 내용을 보면은 그거 뭐 전기료와 가스료 올리면은 뭐 그다음에 이미 생활 물가는 이미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의식주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의는 좀 안 사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것 그죠? 먹는 것도 비싼 거 외식 많이 못 하게 되겠죠. 그것도 영향이 갈 겁니다. 주가 이제 전기료, 그 다음에 난방비 뭐 들어가고 뭐 이런 거고, 월세 사는 사람들도 뭐 그걸 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계획이란 거, 이게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지.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근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견적 전략을 세우는 거죠. 아니면은 내부 승인을 받든지 전기료를 얼마 올리겠어. 또는 가스료를 얼마 올리겠어. 판매 납품 가격을 얼마로 올리겠어. 할 때. 이거는 뭐 똑같이 아까 위에 A 프렌처럼 원재료 인상률에다가 공장에 현재 가공비 있거든요. 이 가공비 예측 증감률. 그 다음에 현재 판관비 증감률. 그 다음에 목표이익. 그거 다 더하면은 납품 견적 가격이죠. 이거 해본 사람은 간단한 거거든요. 실행 매출액은 요거 달래는 대로 주는 데 없으니까 아마 깎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행 매출은 현재 판매가에서 원재료 상승률 더하기 현재 판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 증분 수르프율 더하기 증분 회전율 이게 그만큼 매출이 더 올라간다고 보는 그 비선형 함수로 미래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험상 충분히 이렇게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만든 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 또한 마찬가지. 매출 재료비는 조금 약간 복잡합니다만은 목표 재료비에서 현재 재료비 이를 뺀 다음에 그 차액에서 그 재고 회전율 금액만 산정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검증해 가면서 이 산식으로 확정을 해도 좋은지는 추가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완벽하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굿 이너프 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실행 가공비, 실행 판관비도 현재의 가공 비율을 감안하고 현재의 판관 비율을 감안하는데 뭐에 의해서 이게 연동이 되고 비례해서 변할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향상 증분율에 비례해서 같이 연동해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 분석을 해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원가 회계 방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원가 회계 방식은 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스루풋으로 분석을 한국 최초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세계에서 스루풋 손익계산서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그 스루풋 지표들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 가공 비율이나 판관 비율 뭐 이런 거는 스루풋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최종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하면서 미래 예측 게임의 그 알고리즘 산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 매출액에 있어서 플러스 그 재고 회전율을 이거를 뺄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요거 얘기하면서 조금 다시 수정을 볼 수도 있겠다.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해진 대로 아마 미래 예측을 해볼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했는지 또 한번 비교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정도 혼자 제가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또 최근에 미래 예측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바쁘신 분들이 현대인들이 이런 1시간짜리를 봐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1.5배속을 필히 보셔가지고 그러면 한 40분 만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뭐 건너뛰기도 좀 하세요. 하시고 하면서 제가 그 스루풋 그 분석을 한 그 앞뒤 배경 그리고 최근의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 개별 기업의 분석 외에 스루풋 회계 기초 편들의 그 강의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녹화 방송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